그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하락의 변곡점이 이제 슬슬 시작되고 있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차상위에 급지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책은 부동산 투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편입니다. 부동산 투자 업무를 주로 하시는 또 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팀장님. 네, 맞습니다. 오늘 뭔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명확한 좀 해결책을 주실 것 같은데, 그럼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 수도권 일단 기준으로 했을 때 좀 어떤가요?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도 이제 뭐 아직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전에 한 7년간에 있었던 지속적인 상승 분위기에서 뭔가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적인 그 차이가 좀 생기고 있다, 변곡점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도 물론 중요한 요소기는 한데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이 줄었다라는 거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격이 지금 그 상승에서 상승을 멈추고 안정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시장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신고가도 좀 나오고 있고요, 여전히. 그 상태에서 뭐 올라가는 쪽이든 내려가는 쪽이든 문제는 그 거래량 자체가 없어서 가격에 대한 어떤 명확한 스탠스를 잡기는 현재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지금 그 부동산 심리도 굉장히 얼어붙은 거죠? 거래량이 없다는 것 자체가 그걸 반영하는 거 아닌가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 매수 쪽 사이드뿐만 아니라 이제 매도 측 사이에서도 지금 정확히 작가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거래량이 너무 지나치게 줄어들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 움직이지 않는 시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히 맞을 것 같고요. 그 거래량 지표를 지금 제가 최근에 좀 보니까 최근 이제 22년도 들어서 1월부터 5월 말까지 기준으로 그 전체적인 거래량 수치가 뭐 예년에 평년적인 수준에, 그러니까 가격이 막 상승할 때뿐만 아니라 평년적인 수준에 한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 보면 아파트 다른 것들을 다 포함한 주택, 서울의 주택 거래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한 1,300건 정도 남짓밖에는 안 돼요. 이 중에서 아파트가 거의 대부분이긴 한데 그걸 기준으로 보더라도 1,000건 정도밖에 안 되고요. 1월 달하고 2월 달에는 아파트 거래량이 1,000건 밑으로 떨어졌었습니다. 역사상 이런 적이 아예 없었었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들어 있는 상태라는 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거래량은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거는 일단은 거래를 왜 안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길래? 뭐 기본적으로는 최근 분위기에서는 좀 떨어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조금 더 클 것 같고요. 일단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떨어질 거니까 지금 안 사야겠다. 네,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일 것 같고, 보통 그런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 거래량이 줄다가 다시 늘어나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매도 측 사이드에서도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지금 더 떨어지기 전에 정리를 해야 되겠다인데, 지금 매도 측 사이드에서는 현재까지는 뭐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더라도 가격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낮추고 싶진 않다가 같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그 결과로 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진다기보다는 거래량이 줄어드는 형태로 먼저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매수세와 매도세가 힘겨루기를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약간 매도세가 약간 불리한 것 같긴 하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지고 있는 상황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럼 그 힘겨루기는 좀 어떻게 될지, 올해 하반기랑 내년 부동산 전망, 우선 수도권 기준으로 했을 때만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요? 신한은행 측에서. 네, 뭐 사실은 제일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할 텐데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하반기 시장에 대한 거. 우선 그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하락의 변곡점이 이제 슬슬 시작되고 있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작가님께서도 정확히 포인트를 잡아주신 게 힘겨루기가 있는 건 사실인데 그동안 힘겨루기는 계속 있어 왔던 건 사실이거든요. 거래량이 좀 지나치게 줄어들었다는 거 빼고 힘겨루기 자체는 계속 관망세였어요. 꽤 오랜 기간 동안 관망세였었습니다. 올라가는 중에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신에 최근 국면은 줄다리기 측면에서 매도자 측이 조금 당겨가는 듯한, 지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들어갔다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수도권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나 수도권에 혹은 전국적으로 집값이 어떻게, 시장 전망이 어떻게 될 거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그 변곡점에 가까워져 오고 있다. 상승 추세를 끝내고 하락 안정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게 지난 7년 동안 쭉 상승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장이든지 간에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시장, 자산 시장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을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거기에 이제 최근에 거시경제,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요소들은 변곡점에 진입을 했거나 그다음에 진입하는 중이거나 이 상황이 맞는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시장 과정, 변곡점에 들어선 혹은 하락으로 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유념해야 되는 거는 그러면 어디가 어떻게 될 거냐. 다시 얘기하면 이런 하락기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자산 시장이 양극화
될 것이다. 이제 흔히 양극화라고 하면 또 이제 좀 식상하실 수 있는데요. 뭐 자산 양극화는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중에서도 상승하는 집들은 계속 있었었고 떨어지는 집들은 계속 있었었다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하락하는 국면이 되면 그 자산의 양극화 그리고 세분화, 차별화가 더 심하게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매도자가 지고 있다, 뭐 하락으로 진입한다는 멘트 주시는데 제가 작년 11월에 집 샀거든요. 굉장히 기분이 좀 암울해지는 것 같긴 하지만 또 저는 사실 제 집보다 더 중요한 게 이 김작가 TV 채널 그리고 또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제 집이 없는 분도 있고 있는 분도 있으니까 저는 공평하게 해야 되니까. 자, 근데 미분양 쌓이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근데 뭐 위험한 수치 정도로 봐야 하는 건지 현재 일단은 어느 정도 데이터인가요, 이거는? 네, 미분양이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추세에 관심을 두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저는 뭐 그 팩트 자체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미분양이 줄고 있다. 미분양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팩트는 맞는데 현 시점 기준으로 보면 그게 아직 대세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 크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그 정도 위험한 수치는 아니다. 네,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미분양 수치로 잡혀 있는 게 국토교통부 발표 기준으로 3월달 기준 전국의 미분양 물량이 28,000호 정도 됩니다. 이 숫자 말씀드리면 잘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아까 이제 수도권을 질문을 주셨었는데 서울에서도 미분양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몇 호인지를 좀 봤더니 역시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서울에서의 미분양은 180호입니다. 180호요? 네, 올해 1월부터 180채. 3월? 네, 1월부터 3월까지. 그러니까 3월 말 시점에 누적으로 남아있었던 서울의 미분양 물량은 180개입니다. 이거 뭐 너무 의미 없는 수치 아닌가요? 이 그렇죠. 정도는? 네, 결국 이제 미분양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게 중요한 요소기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각 지역별로 어떤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이 180호, 물론 시기에 따라서는 이게 뭐 한 300호 이렇게까지도 얘기는 언론지상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전후한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숫자를 직관적으로 아시기에 좀 적다라고는 생각하시겠지만 어느 정도인지는 생각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전국에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공동주택이 몇채 정도 되냐면 1,454만 호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서울 기준으로 보면 이 서울 같은 경우에 전체 공동주택이 아파트와 빌라 연립 다 합쳐서 265만 호 정도 되고요. 아파트만으로 놓고 보면 한 170만 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서울이. 다시 얘기하면 전체 보수 170만 호 현재 기존까지 있었던 것들 중에 현재 미분양은 180호 3월 말 기준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고요. 100분의 1도 아니고 그냥 몇인지도 모르겠죠. 네, 10,000분의 1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율로 보면 0.0068%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잘 감이 안 오시더라도 적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전국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시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2,200호 정도가 미분양, 조금 더 많아지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경기도의 공동주택 수는 서울보다 훨씬 많습니다. 2배 정도 됩니다. 400만 호 정도 되는 넘는 숫자 중에서 2,000호 정도니까 역시 비율로 보면 0.007 뭐 이 정도 수치밖에는 안 될 거고요. 다만 이 수치가 이제 대구라든지 경북이라든지 이런 특정 지역으로 지방 지역 쪽으로 가게 되면 조금 많습니다. 어느 정도 많은 거냐면 마찬가지의 비율로 전체에 있는 집 수, 대구나 경남 전체의 공동주택 수 대비해서 미분양으로 잡혀있는 수치가 1%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서울과 경기도에 100배 정도 되는 미분양 물량이 있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지방의 현 시점을 놓고 봤을 때 특정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생각보다 위험할 정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중요한 건 이게 각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물론 중요한 요소기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전체 집수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생겨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방 얘기해 주셔서 5대 강력시만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현재 상황이 어떤 점검 좀 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미분양과 관련돼서 혹은 다른 전반적인 주택 경기 관련해서 대구 쪽이 제일 역시 좀 어려운 사정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도 도시가 확장되는 과정 중에서 몇 년 동안 계속 신규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았었고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착공 인허가를 기준으로 한 물량들도 꽤 많기 때문에 당분간 대구는 지역별로 또 대구 내에서도 좀 다르겠죠. 수성구와 수성구 아닌 지역들 다르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대구 쪽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도 한동안 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뭐 광주라든지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도 미분양이 좀 소폭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다만 좀 차이가 있는 거는 광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이제 인허가 돼서 새로 공급됐던 물량이 뭐 최근에 좀 많아지긴 했지만 절대량이 대구처럼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는 거. 다시 얘기하면 광주광역시도 역시 지역별로 틀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새 집이 아직은 그래도 좀 부족한 지역인 게 광주광역시인 것 같고요. 대전은 뭐 현재로서는 큰 이슈는 없어 보이고, 대신에 이제 대전 옆에 붙어 있는 세종시도 조금 최근에는 가격이 하락세로 있고, 거기서 세종에서 공급됐던 물량들이 대전에도 꽤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어떤 대전 지역 같은 경우에도 저가 매물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가 좀 많이 몰리기는 했지만, 그런 대전의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운 쪽에 속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세종이 또 회복하는 거를 또 마저 봐야만 그 뒤에 움직일 거라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울산 같은 곳들은 아직 뭐 지표로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고, 뭐 세종은 의외로 미분양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역시 크게 나쁘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이 생각보다 규모가 되게 작아요. 부산이 규모가 두 번째 도시니까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부산시 인구가 한 350만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1000만에서 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서울이 대략 1000만, 950만 호 정도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1000만이 훨씬 넘었죠, 거꾸로. 이 두 개를 합치면 2000만인데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 부산은 350만 명밖에 인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것만큼 부산은 인구가 그렇게 많은 지역은 아니고요. 대신에 부산은 또 지역별로 좀 차이는 많은 것 같습니다. 기존에 많이들 관심들 두셨던 해운대구나 수영구 이런 데들, 좋은 주거지들 쪽 말고도 이제 보통 동부산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들, 기장군에서 붙어 있는 요 일대, 그러니까 주변 일대에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 지역들은 뭐 조금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거기는 앞으로도 견조한 흐름세를 좀 부산에서도 일부 지역들은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수도권을 좀 돌아와서 보유 주택 수에 따라서 좀 투자 전략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어쨌든 팀장님은 하락기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는 해주셨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 네. 변곡점이 이제 어느 정도는 시작됐다라는 초입이라는 전제하에서, 거죠? 네, 초입일 겁니다. 네, 이 상황에서 주택수에 따른 투자. 사실은 이제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다주택자들은 좀 논외로 뒤로 좀 미루고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저는 무주택이나 1주택 갈아타기를 하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지금이 사야 될 타이밍이라고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1주택자가 갈아타기부터 먼저 물어볼게요. 1주택자는 갈아타도 된다고요? 네. 1주택 갈아타기를 하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참 시도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이 봅니다. 하락기예요? 네. 왜요? 그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더군다나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어려웠었거든요. 갈아타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다시 얘기하면 그동안 살 수 없었던 이런 시기에서, 그러니까 갈아타고 싶어도 못 살았던 시기에서 지금 하락 변곡점에 들어서 있는 이 시점에서라면 지금부터 준비해서 뭐 어느 타이밍이 됐든지 간에 조금 더 차상위에 급지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도 아마 댓글을 통해서 비난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더 기다렸다가 더 싸게 사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주택이 아닌 1주택자 혹은 이런 상황에서 갈아타기를 하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투자에 대한 관점 자체가 이 집을 6개월 뒤에 팔 생각으로 사시는 게 아닐 거거든요. 갈아타기. 대부분은 본인이 거주하시기 위한 목적일 경우가 클 거고요. 그러면 1년 뒤에 팔려고 지금 사시려고 고민하시는 것도 아니실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통상은 한 집에서 자기가 거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평균적으로는 한 7.7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7.7년 뒤에 아마 평균적으로 보더라도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소유하고 계실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내가 산 다음에 6개월 뒤나 1년 뒤에 혹은 3년 뒤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고 7.7년 뒤에는 지금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짐작컨대 지금보다는 그래도 비싸게 사야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갈아타기를 준비하시는 게 맞다. 팀장님 말씀은 지금 이제 하락기 초입인데 어쨌든 지금 빠지는 건 맞는데 7.7년 뒤에는 지금 이거보다는 다시 이제 또 올라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럼 갈아타기라면 예를 들면 서울에 계신 분은 좀 어디로 가야 되고 경기에 계신 분은 좀 어디로 조금 더 갈아타야 될까요?
뭐 기본적으로는 수도권과 수도권 아닌 지역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자 이제 사실은 1주택 갈아타기 입장에서 보면 이게 순수한 투자로서만 놓기는 어려워서 그렇죠. 예를 들면 부산에 사시던 분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자기가 거주할 집을 서울로 할 수는 없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고려해야 되기는 하나 우선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같은 하락기에서 주의하실 부분들은 설사 서울의 수도권의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수도권하고 지방 지역을 놓고 보면 수도권 지역으로 진입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 같은 수도권 내에서도 예를 들면 서울과 서울이 아닌 지역이 있을 때는 서울 외곽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 지역에서라면 지금과 같은 하락 초입 국면에서 준비하셔서 서울로 진입을 하시는 방법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서울 내에서도 우리가 이제 강남 강북을 획일적으로 나누기는 쉽지는 않긴 하지만 뭐 어쨌든 상식적으로는 강남이 아닌 지역, 범강남권이 아닌 지역에서는 강남권으로 진입하시는 기회로 잡는 게 여전히 유효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급지로 최대한 내가 더 빨리 위로 갈수록 좋다는 뜻인 거예요? 네, 그런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무주택자분들은요? 네, 무주택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당연히 지금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약에 대한 점수가 어느 정도 있어서 그동안 무주택으로 오랜 기간을 감내해 오고 계셔서 청약에 대한 기회를 좀 노려볼 수 있을 정도의 점수다. 이게 이제 지역별로는 다 틀릴 거고요. 어찌됐든 스스로는 좀 어느 정도 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 이거를 포기하지 말고 청약으로 무조건 그런 분들은 가셔야 될 겁니다. 청약이면 뭐. 네. 더군다나 이제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동안에는 잘들 알고 계시겠지만 청약 점수가 이 점수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는 경우가 많았을 텐데 여기에 바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주요 지역에서는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기는 하지만 이전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뭐 서울에 아까 말씀드렸던 미분양 같은 경우에도 청약에서 미분양이 일부 났었던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점수가 직전 한 2, 3년 정도 혹은 1년 정도 전쯤만 하더라도 쓸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점수였다면 지금 그 점수대에서도 기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 낮은 점수여도 눈높이를 조금 낮춰서 차상급 정도에서는 청약을 놓일 만한 기회가 오히려 됐다. 그리고 그게 안 되시는 무주택자, 그러니까 그래도 점수라는 게 이제 기본은 깔려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안 되시는 케이스라고 한다면 이때에는 지금도 청약을 막연히 계속 기다리시기보다는 그냥 일반 매매 시장에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락기에 접어든다는데 왜 내 집 마련을 해요? 네, 더 기다리는 경우에 제가 그동안 15년 동안 쭉 봐왔던 느낌으로는 거의 많은 경우에 그 하락기 더 떨어질 때를 기다렸다가는 10년, 20년을 걸리는 경우들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아니 근데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 지금 서울의 아파트가 뭐 10억이라 친다면 이제 9억, 8억, 뭐 5억까지 빠진다 친다면 내가 이제 5억에 못 사더라도 9억, 8억, 7억, 6억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5억이 다시 6, 7, 8, 9, 10, 6, 7, 이 기회가 또 있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이제 초입이라고 하셨는데 굳이 지금 꼭 사야 되나요? 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지금 작가님께서도 정확히 짚어주셨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시점을 진입을 하면 될 거니까. 근데 거기서 놓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주식 쪽, 작가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하기는 하지만 주식 쪽에 대한 어떤 그런 스펙들, 이런 스킴들을 가지고 그걸 부동산 시장에서 적용을 하시려고 하는 경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위쪽에서 사서 어깨 쪽에서 정리를 한다라고 하는 개념.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부동산, 특히 집을 가지고는 그런 관점으로 적용을 한다라는 건 굉장히 어렵고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런 툴을 가지고 하기에는 부동산이, 집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라면 뭐 저는 주식을 잘 모릅니다만 작가님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작게는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혹은 많은 경우에 뭐 1억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주식시장의 속성 자체가 되게 황금성이 좋습니다. 뭐 떨어지는 시장에서든 올라가는 시장에서든 결국에는 언제든지 현금으로 환가할 수 있는데 집은 특히나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활용하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절대로 주식처럼 환가할 수가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을 놓쳐서 투자한다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저는 부동산 쪽, 주택 쪽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무주택자들은 그 타이밍을 재시려고 할 게 아니라
설사 그 타이밍을 정확히 못 잡게 됐다 하더라도 본인의 여건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는 뭐 지금 초입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점에서 조건이 맞는 물건들이 내가 생각하는 물건들이 맞다면 그걸로 내 집 마련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는 뭐 팀장님 말씀 이해는 가지만 지금 영상 보신 분들도 그래 부동산은 주식점 타이밍 재지 말라는 거 알겠어. 근데 지금 집을 살려고 하는데 지금 다들 거래량도 없고 지금 사는 건 바보라고 하고 있고 지금 꼭지점이야. 이제 하락기로 진입하는데 그러니까 살려고 해도 약간 못 사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말씀처럼 못 사시게 되는 부분은 본인의 심리의 문제인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지금처럼 하락 변곡점에 들어가면 어떤 기회가 생기게 되냐면 집값이 상승할 때에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매수자 우위냐 매도자 우위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는데 집값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아마 무주택자들의 상당수 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상승하는 시점에서는 내가 사고 싶어도 못 사게 되죠. 못 사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심리 때문이 아니라 매도하시려는 분이 안 팔기로 했다. 아니면 가격을 조금 더 받아야 되겠다. 조금이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몇 천을 올리기도 하고 억 단위로 올리는 경우들도 많이 봤을 거고요. 결국은 그럴 기회조차가 내가 내 심리를 극복하고 가격이 올라갈 때 사고자 했을 때에도 못 사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최근에 하락 국면으로 이렇게 진입이 하는 이런 시장에서는 앞으로 확실하게 매수자 우위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하락 국면으로 가서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반등하는 시점이 우리의 예상과는 틀리게 되게 짧은 시간 만에 올 수도 있어요. 그 시점이 되게 되면 다시 그때는 내가 심리 사야겠다. 이제 쫓아가서 사야 되겠다 하는 시점이 됐을 때에는 이미 시장은 매수자 우위로 다시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쓰고자 했던 돈의 범위보다 몇 천만 원을 혹은 몇 억을 더 주고 사야 되는 상황이 이미 발생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략적으로 매입에 대한 의사결정 자체는 하시는 게 맞다. 그러면 무주택자도 좀 투 트랙이 좀 나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적정한 대출을 이용해서 내가 감당 가능한 선에서 이제 집을 사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한쪽은 이제 이 상황에서도 갭으로 끼는 이제 사는 분도 있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무주택자 갭으로 끼고 사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건 반대신가요? 네, 저는 둘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대출을 끼고 사는 부분들은 지금처럼 금리가 인상이 되는 시점에서 되게 위험할 수 있는데 대신에 그 부분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DSR 그러니까 자기의 소득 대비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출자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라면 오케이라고 가장 뭐 이상적인 형태가 될 거고요. 근데 갭으로도 괜찮나요? 네, 갭으로도 당연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 가격이 올라가느냐 이런 차이. 그러니까 내가 갭으로 사놓고 놨는데 전세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매매가가 계속 상승을 해서 그 과정에서 이득을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다른 방법이 없다면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직접 들어가서 살려고 하면 거기에서 살 수 있는 범위가 한정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10억짜리 넘는 건 대출이 아예 안 되니까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일부 대출로 사는 것도 저는 여전히 유효한 투자 전략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장기라는 전제하에서 대신에 이제 뭐냐면 그 갭 투자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그 집을 갭으로 내 1주택을 갭으로 샀다라고 한다면 내가 살고 있어야 되는 집은 다시 임차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월세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물리적인 육체적인 감당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갭으로 사놓고 남는 자금을 가지고 서울에서 직장이 있으신 분이 뭐 경기도 가까운 데에서는 생활하실 수 있겠죠. 근데 더 내려가서 저쪽 천안까지 그런 경우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가격에 맞춰서 거기까지 내려가서 출퇴근하는 건 실제로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라면 갭도 저는 여전히도 유효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라면 무주택자는 어쨌든 지금 집을 사도 된다.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아파트 매수 시에 하락기를 얘기하셨으니까 하락기를 대비해서 좀 유의할 점과 지금 특히 이제 그래도 좀 조심해야 할 아파트는 어딜까요? 뭐 지금 무주택자 집을 사러 가셨지만 그래도 아무거나 사도 되는 뭐 그런 건 아닐 거잖아요. 흔히 뭐 이제 전세가율이 높은 아파트들 혹은 높아지고 있는 물건들은 괜찮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기는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최근에도 이제 언론지상에 많이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1억 미만의 저가 아파트, 지방 지역에 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 때문에 법인도 그렇고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좀 몰렸었는데 저는 이런 투자는 자금력이 충분한 법인들 아니면 개인이라고 한다면 흔히 얘기하는 다주택자들 쉽게 얘기하면 돈이 굉장히 어느 정도는 많이 있어서 그런 형태의 투자를 하셔도 괜찮은 분들이라면 물론 이제 이게 사회적으로 그 지역 내에서 일으키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건 논외로 치고 기본적으로는 그런 분들이라면 그런 투자를 하실 수 있겠지만 자금이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 때문에 휩쓸려서 그런
저가의 지방에 있는 아파트나 지방에 있는 저가의 물건 주택들을 투자하시는 거는 주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돈을 벌 수 있는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는 사실이긴 한데요. 그만큼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이 충분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올라갈 때까지 충분히 버틸 겁니다. 많은 경우에 다주택자의 상당수는 혹은 법인들의 상당수는 그걸 버틸 수 있을 거라는 전제 하에서 하시는 걸 텐데 그게 자금이 충분치 않은 무주택자나 개인들 혹은 젊은 사람들도 과연 그럴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는 오히려 저는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팀장님께서 이번에 출간하신 부동산 투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요청해 보니까 부동산 공부를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맞추기 위해서 혹은 정답을 찾기 위해서 진행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게 있던데 아까 아마 그래서 무주택자분들 그냥 집을 사라고 하신 말과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타이밍에 따른 투자를 부동산에서도 여전히 좀 고려를 하시고 저한테도 이제 제일 많이 질문들을 주시는 경우가 바로 그 부분인데요. 제가 그때마다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제 지금 사도 됩니까? 떨어질 때 상승할 때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더 기다릴까요? 살까요? 네. 언제 사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일까요? 네. 그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뭐 저도 사실은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 시장을 계속 뭐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지만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래도 이 분야를 일을 해오고 있기는 하지만 대략 한 15년 동안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건 몰라도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골라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은 저도 이제 슬슬 잡혀간다고 생각하지만 이 타이밍이 언제 올 것인지 그리고 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맞출 수 없는 전망 자료를 가지고 그 타이밍을 재서 한다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저는 그걸 항상 리스크라고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예를 들면 안 올라가더라. 또 마찬가지인 거고 생각보다 더 오래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타이밍이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즉 전망을 맞추고자 하지 않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한 투자다. 일부 전망을 맞춰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자산이 충분히 많으신 분들 집을 뭐 몇 채씩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라면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무주택자나 1주택자보다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들을 갖고 계실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 분들이라면 조금 더 타이밍에 대한 고려들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라고 한다면 전망을 맞추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언제 살 거냐 이게 아니라 무엇을 살 거냐라는 고민을 하시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봅니다. 자, 그럼 그렇다면 실패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무엇에 중점을 두고 접근해야 하는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무엇을 살 거냐라고 이제 답변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무엇의 기준은 뭐죠? 일반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기준으로 보면 어떤 지역이 좋은 지역이냐. 어떤 지역이? 단적으로 한 가지만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비싼 집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미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니까 비싸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역별로 단지별로 좀 편차는 있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른바 흔히 얘기하는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저평가 있는 단지라고 하는 거는 동시점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건 시장에서 알아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아까 이제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내가 가용한 작은 범위 내에서 지금과 같은 금리가 좀 인상되는 시점에서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내가 쓸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의 크기, 그 돈으로 갈 수 있는 지역별로 보면 그런 것들이 몇 군데 나눠지게 될 텐데 어쨌든 그 정도 두 번째나 세 번째가 아니라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집 이걸 사는 게 가장 뭐 실패할 가능성이 적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집이 좋은 집이냐? 그러니까 그 다음은 사실은 일반론입니다. 당연히 주변 가까운 거리로 직장에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들 당연히 좋을 거고요. 자연환경도 좋아야 될 거고요. 교육, 자연환경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강이나 이런 것들. 산보다는 강이 더 좋고요. 여태까지도 그랬었죠. 그다음에 이제 교육 여건들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이런 단지 규모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지금 이제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연한 얘기를 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당연한 부분을 인정하고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건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미 비싸다고 생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집을 샀을 때 오히려 지금 하락 국면으로 진입하는 이런 초입에서도 경기가 안 좋아지는 측면에서도 덜 떨어질 거라고 저는 여전히 믿습니다. 팀장님 말씀드린 게 제가 생각나는 게 내가 갈 수 있는 이제 최선의 집, 뭐 최고의 집을 이제 가는 거잖아요. 제가 듣기로 이제 여기 궁금한 건데
여성분들이 집을 살 때는 정말 자기가 갈 수 있는 최대치로 이제 가는데 남성분들은 조금 현실의 수치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이게 당장 딱 얘기만 들었을 때는 남자분이 얘기가 맞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는 결국에 여성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더 잘하게 되는 게 그 기준치를 높여놨기 때문에 결국엔 더 좋은 동네 살고 더 좋은 수익금을 거둔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 일치하나요? 네, 저는 정확히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제가 생각할 때 포인트는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직감이 뭐 이게 성별에 대한 차별이 아니고 괜찮잖아요. 남자들이 남자 디스하는 거는 좀 네, 괜찮아요. 네. 기본적으로는 저도 이제 저희 와이프랑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여성분들이 그 전반적인 직관이 높은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남자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로 이제 업무상 여러 가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이제 남자들 중에서도 그 매크로 거시경제를 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실제 본인들이 가정에서 갖고 있는 부부가 갖고 있는 이 역량보다 그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방금 작가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부부 기준으로 할 때 이제 쓸 수 있는 우리 가족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를 기준으로 높여놓고 물건들을 찾으시다 보니까 결국 그게 좋은 결과로 오는 것 한 가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결국 가게에서 대부분은 자산을 혹은 경비들을 관리하는 건 그렇죠. 그 아내분이신 경우들이 그리고 또 뭐 사실 그 주로 남자보다 여성분들이 집에 좀 더 오래 계시잖아요. 그것도 그 거주가 중요한 여성분한테 더 중요한 부분도 있잖아요. 네, 물론 맞벌이 하시는 경우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경우에도 집에 대한 애착은 여성분들이 더 있어서 그런 경우는 전적으로 아내분의 말을 믿으셔라. 맞습니다. 네. 늘 남자들은 아내의 말을 들어야지 뭐라도 들어온다는 얘기. 네, 맞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 사실 세금 떼놓고 논할 수 없을 텐데 세금이라는 게 사실 일반인들이 이제 접근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할 텐데요. 저도 작년에 집 살 때 야, 이 취득세라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구나. 나중에 이제 뭐 보유세, 양도세 뭐 등등이 나올 텐데 이 세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분들에게 뭔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네, 이것도 역시 또 이제 너무 일반론적인 얘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작은 것부터 좀 공부를 하시면 좀 좋겠다. 기본적으로는 세금이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종류도 많고 굉장히 좀 다양하고 어려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장 기초가 되는 것들부터는 좀 꼭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비과세는 여러 가지 세목 중에서도 집을 팔 때의 비과세를 얘기를 하고요. 뭐 실제로는 이미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고 스스로도 생각을 하시는데 1주택 비과세에 대한 양도세에서의 1주택 비과세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풀어서 남한테 기본적인 거는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이 부분은 다주택자이든 아니면 무주택자이든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무주택자이든 갈아타기를 하려는 1주택자이든 기본적으로는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라는 게 뭐냐 이거를 내가 충분히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럼 세금 모르신 분이 진짜 계실 수 있으니까 세금 종류 뭐 있죠? 크게 보면 세금은 국세, 그다음에 지방세 이렇게 나눠지기는 하고요. 국세가 13개 세목, 그리고 지방세가 11개 세목, 합쳐서 이제 24개의 세목이 있습니다. 관세를 빼고도 24개나 되는 세금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작가님도 말씀하신 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이게 이제 집값이 많이 올라가면서 취득세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 취득세에는 또 이제 딸려 있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근데 이제 통틀어서 다 들어가 있잖아요. 취득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가끔 우리가 인터넷 같은 것들을 뒤질 때 취득세가 얼마냐? 거기에 나와 있는 세율 표시를 할 때는 진짜 취득세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자금 스케줄을 세울 때. 그래서 결국은 세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때 들어가는 세금, 뭐 그게 정확히는 모르시더라도 취득세뿐만 아니라 그걸 우리가 이제 서택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방소득세와 농어촌 특별세를 포함한 전체 취득세가 얼마냐? 라는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되고 이걸 가지고 계시는 동안에 발생하는 세금으로는 대표적으로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두 가지 세목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방교육세가 여기도 붙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특별세가 또 붙습니다. 그러니까 요 전체 세금 그리고 도시지역권 재산세라고 해서 또 재산세가 항목이 또 나눠져서 붙기도 하고요. 너무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그런 가지고 계시는 동안에 보유세 이게 대략 얼마나 되는지 정도. 다만 이 부분은 보유세 관련된 부분은 자세하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국가가 알아서 대충 계산을 해서 주니까 고지서 받는 대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염두에는 두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처분을 하는 과정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특히 주택에 있어서는 양도세라는 세금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요소다. 이거 외의 정도는 나중에 그 부동산을 처분할 때 들어가는 뭐 이제 상속이나 증여세나 요 정도까지만 대략적인 흐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금 올라서 좀 큰일 날 뻔했거나 폭탄 맞은 사례, 아무래도 상담 많이 하시니까 좀 그런 사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역시 이제 우리가 세금 여러 가지 항목들 중에서 양도세가 제일 중요한 세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주택 비과세 요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집을, 양도 시점에 하나의 집을 2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팔면 비과세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파는 집이 양도 금액이 12억, 파는 금액이 12억이 넘으면 12억 밑으로는 비과세가 되고 12억을 초과하는 대부분은 비과세를 받더라도 세금이 나온다. 이제 기본적으로 양도세 1주택 비과세라는 게 이 요건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스스로 안다고 생각했지만 놓치시고 세금 폭탄을 맞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물론 조금 특수한 케이스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그 돌아가신 선친으로부터 이제 지방에 있는 땅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신, 이게 이제 지역이 경기도 안성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곳이었어요. 여기에 이제 땅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하신 분이 계셨어요. 서울에 본인 명의의 집이 하나가 있으셨었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집을, 서울에 있는 집을 팔고 이사를 가실 때만 하더라도 나는 집은 하나밖에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근데 이제 팔고 나서 한참 있다가 세무서로부터 연락을 받으신 거예요. 집이 총 3채인데 왜 비과세, 양도세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으셨냐라는 연락을 받았던 거죠. 어떻게 된 내용인지 봤더니 본인이 갖고 계셨던 집, 그리고 나서 그거를 팔고 나서 갈아타기 하는 과정 중에 일시적 2주택이라고 부르는 요 텀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집이 하나가 더 있으셨던 거죠. 그 상태에서 아까 그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안성에 있는 땅이라고 생각했던 그 물건에 흔히 얘기하는 공가, 그러니까 집이 있었던 겁니다. 그 집은 비어져 있었어요. 규모도 뭐 그렇게 크지 않았던, 그야말로 농가였었는데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었으니까, 그리고 이분이 생각할 때에는 계속 땅이라고만 인식을 하신 거예요.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고 계신 분께서 당신 땅을 가지고 내가 선친 때부터 농사를 지금 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도 같은 것들은 별도로 없었었고요. 농사가 되면 조금씩 농작물을 보내주셨던 거죠. 그 농지에 대한 이용에 대한 대가로 농작물을 보내준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분이 사업 관계 때문에 굉장히 바쁘셨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려받았지만 이 지방에 있는 안성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가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어떤 형태로 있었는지를 알지 못하셨던 거죠. 그렇죠. 실제로는 농지라고 생각했던 그 땅 위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빈집이지만 어쨌든 양도안에 서울에 있는 집을 팔았던 그 시점에 사람이 언제든지 살 수 있는, 전기하고 수도는 끊겼지만 다시 연결하면 바로 청소해서 쓸 수 있을 정도의 집이 있었던 거고, 결국은 이 집으로 인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몇 억이 더 얹어지고 집수가 늘어나는 문제 때문에 중과까지 받으셔야만 됐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그 모든 걸 알았다면, 팔았다면 그 경기도에 있는 것부터 팔았어야 되는 거였던 거죠?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는 안 팔아도 됩니다. 이 공가였기 때문에 그 집을 부시기만 했어도 돼요. 서울에 있는 집에 잔금을 받기 전에 부시기만 했으면 비과세를 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안 가보셨으니 모르신 거고, 이게 집이라고 판단을 못 하셨으니까 설사 가보셨다고 하더라도 이제 인지를 못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공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처럼 외관상 보이는 경우에도 세법적으로는 그게 언제든지 집으로 다시 전용해서 쓸 수 있을 때에는 집으로 배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부동산으로 우리가 세금 폭탄을 안 맞으려면 내가 가진 자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체크하고, 또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가분들에게 상담까지 받는 그런 게 있어야지 내가 좀 그 합법적인 절세를 할 수도 있는 거겠네. 네, 그게 가장 또 중요한 요소일 겁니다. 꼭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거는 자산이 많든 적든 다들 스스로는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어떤 건지, 예를 들면 가지고 계시는 물건의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건 얼마인지 이런 것들도 스스로 안다고 생각했지만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목록을 꼭 작성하시는 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뭐 절세, 비법 뭐 얘기하려면 뭐 끝도 없을 텐데 절세 비법 한두 가지 정도만 좀 여기서 얘기해 주고 가실 수 있다면. 사실은 답은 이미 작가님이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가를 만나면 된다. 네, 그 전문가라는 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고 전문가 어디에 있는 거죠? 그 전문가 기본적으로는 세금과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는 세금 쪽 세무사를 개업해 있는 세무사를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금융권에 있는 이쪽 분야를 좀 공부하거나, 아니면 많이 상당 경험이 있는 곳을 활용하시는 것도 중요해 보이고요. 네, 그런 요소들. 그러니까 전문가가 이제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나보다 많이 알면 다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네, 다만 이제 그런 분들을 찾아서 하려는 노력 정도는 좀 있어야 될 거고,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금융권에 있는 뭐 은행원들은 기본적으로는
보통 일반인들보다는 부동산을 많이 압니다. 그럼 그분이 다 알지 못하더라도 이러이러한 이슈가 있는데 도움받을 곳이 있는지를 물어보신다면 그걸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가깝게는 내 주변에 지인 중에서 은행원이 있으면 그분한테 한번 도움을 받아보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세무사. 근데 세무사도 또 부동산 전문 세무사가 또 따로 있잖아요. 네, 그쪽 분에게 이제 물어보고 세 번째는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모두가 대부분 은행을 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이제 팀장님 같은 분을 이게 딱 찾아가서 우리가 다 이 상담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내가 은행 예금이 뭐 몇 천만밖에 없어요. 네, 네. 근데 이 부동산 같은 거를 이제 할 때 상담 받을 수는 없지 않나요? 뭐 약간 뭔가 팀장님 VIP들 위주로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물론 업무적으로는 정확히 맞는 말씀인데요. 대신에 뭐냐면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금융기관들의 그 상담의 부동산 혹은 세금에 대한 상담의 저변이 이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점 거래를 하시는 경우만 하더라도 물론 이제 방식에 있어서 좀 제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면에서 일정을 정하고 상담하는 것까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상담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전화로 확인을 좀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점에 거래하시는 분들 통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설사 수천만 원 정도 수천만 원도 사실 굉장히 큰 돈이죠. 은행에 맡겨놓으시는 돈의 기준으로는 이게 뭐 수십억 단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은행원들이 혹은 금융회사의 직원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까지는 뭐 이제 방식에 있어서는 뭐 전화로만 된다든지 아니면 확인해보고 그냥 따로 알려드리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제한은 있겠지만 그 저변은 점점 넓어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물어보시면 가능한 범위까지는 금융회사에서 보통 당연히 무료로서 은행 거래를 하시니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